장성택 실각 이후에요. 북한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됐는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예상대로 최룡해는 급부상했고요. 장성택 측근은 건재했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어제까지 활짝 웃던 모습은 어디 가고 오늘은 잔뜩 찡그린 채 초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파장을 일으킨 북한 내 군사 쿠데타설의 여파가 있었던 겁니까? 자세한 북한 소식부터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김정은 추모대예요. 참 어떻게 그거를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다 생방송을 합니까, 그게? 세상이 많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방송사. 세상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추모식 절대 생방송 안 하죠. 그랬다가 난리 나죠. 그렇습니다. 김정일 2주기 추모식은 생중계하는 이 대한민국.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택 그 처형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바짝 높아져 있던 상황이라서 충분히 생방송할 가치가 있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에 과연 누가 옆에 있고 앉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김경희랑 고모가 마음이 무척 건강도 안 좋겠지만 마음이 안 좋겠죠. 장성택 남편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김경희의 불참에 대해서는 가장 유력한 해석이 건강설입니다. 그건 상당히 믿을 만한 일이고요. 아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기조차 아마 불편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다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사실 상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그 자리에 나오기는 좀 불편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설주는요? 이설주는 지금 그 평양체육관에서 한 거는 안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설주가 주석단에 등장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놓고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역시 주석단에 나타나지 않았고, 밤에 아마 치루어진 그 참배에는 참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죠. 한 것처럼입니까?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죠. 밤에 하는 거는. 근데 어젯밤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한 그 추모 행사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국가 행사고요. 어저께 한 참배는 우리로 치면 좀 더 가족들이 참석하는 제사 형식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제 행사는 참석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행사는 나오기에는 아직은 이 공식적인 정부 행사고 너무 어리고 또 거기다가 장성택과의 추문설까지 대내외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습니까? 작년에 똑같았습니다. 이 평양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참배에는 나타났습니다. 참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누가 서 있고 왼쪽에 누가 서 있고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습니까 오늘? 그럼요. 최대의 관심사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세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룹은 실새로 떠오르는 그룹이 누구냐. 이제 거기에 당연히 짐작했던 사람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최룡해가 왼쪽에 있었죠. 오른쪽에 김영남. 그렇습니다. 이제 4인방, 5인방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용해가 있고요. 이제 총정치국장, 그다음 김원홍 보위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현준이라는 조직 지도부의 제일 부부장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시죠. 실세 그룹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눈에 다 드러났죠. 그러나 그런가 하면요. 관용을 베풀어서 같이 생존할 수 있다고 판정난 사람들도 거기에 보였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문경덕 평양시당 비서라든지 또 우리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최부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이 관용을 베풀어서 같이 생존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증명된 그런 자리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룹들은 사실 원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공생해 가는 그룹이다. 거기에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영남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 그룹에 속하는데 주로 이제 내각 쪽 사람들이 많고 내각은 어차피 북한 정부 특징상 우리의 정부하고는 많이 다르죠. 심부름 센터의 성격이 강하죠.
원장님이 이렇게 볼 때 그 서 있는 위치나 이런 거 볼 때 눈여겨 야 이거 좀 뭔가 요 달라졌다. 요거는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내용 좀 있었습니까? 뭐, 최용해가 바로 네. 옆에 붙어 있었고. 네, 지난번에도 예. 최용해는 옆에 붙어 있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건 예,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원홍도 상당히. 가까운 데 있었고. 예, 가까운 데 있었고. 군부에서 장정남, 이영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의 원로그룹에서 완전히 세대 교체, 한 세대 젊어진 사람들인데 상당히 매번 행사마다 상단에 앉는 걸 보면 새로운 군부 실세다. 이렇게 아마 평가해서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은 얼굴 보셨죠? 네, 봤습니다. 굉장히 뭐 어둡다는 표현보다는 김정은 얼굴이 까맣고 제가 볼 때 네. 머리도 뭔가 좀 부시시라는 표현이 난 것 같고 네. 그다음 표정도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어저께 솔직히 말하면 저 얼굴 보십시오. 어제 굉장히 만취한 듯한 느낌인데 머리도 이게 막 삐뚤삐뚤 나오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머리랑 좀 다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오전에 각 방송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뭐 술 먹었다 어쨌다 그런 얘기들은 다 제가 보기엔 해당 사항 없는 것 같고요. 그건 해당 사항이 없고. 자기 아버지 추도식인데 뭐 방긋방긋 웃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거는 지금 침통한 표정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뭔가 지금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찬 아니면 지금 뭔가 불만족스러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찡그리고 있다고 아버지 하죠. 기일이기 때문에 웃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기본이고요. 네. 거기다가 아마 내부적 외부적 우려들 때문에 상당히 아마 마음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뭐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서 뭐 이 장성택은 잘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언론 몰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민심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네. 고모부를 처형한 잔인한 사람이라는. 자리가 하나 비어있네 지금. 바로 오른쪽에. 이게 오늘 사진 맞는데요. 네. 네, 옆에 자리가 하나 비어있습니다. 저 김영남 자리 같습니다. 네. 채룡의 자리인가요? 쟤는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습니까? 예. 네, 그러면 김영남 자리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으로서는 국제 여론에도 상당히 지금 민감할 겁니다.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 네. 차원에서 굉장히 잔인했다 하는 것이 국제 여론이 지금 굉장히 팽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엄청 야단치면 우리 아들이 저런 표정 짓거든요. 네. 네.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야단 맞은 듯한 느낌. 네. 네. 그냥 단순히 오늘 추모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추모, 이런 어떤 그런 침통한 거를 조금 뛰어넘은 듯한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서 채용의 구테타설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아마 들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기분 상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권력 구도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아까 5인방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5인방들이 김정은과 더불어 북한을 이끌어 나갈 신실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최용해입니다. 네. 최용해는 당연히 제2인자로 부각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인은 아니거든요. 원래 군인 출신이 아니죠. 예, 민간인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군을 감시 감독하는 당의 대리인이거든요. 민간인이자 당의 대리인으로 군복만 입고 군을 감시하는 건데 아마 군에서는 물과 기름처럼 떠돌 가능성이 있고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지금 가장 좌불안석으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채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채용에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예, 저는 그래서 애초부터 채용해가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2인자이면서도 향후 자기 거취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주목을 해서 거취를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타서 죽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성태이가 가깝게 가다가 지금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태양에 가까이 가고 또 아무리 젊은 수령이지만 수령의 권위에 그늘을 지울 수 있는 존재로 판단되는 순간 일순간 운명이 판결하는 거죠. 네. 장성태이가 이번에 죽은 것 중에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시면 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게 또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30살짜리가 아무리 판단해도 나이 60, 70 먹은 아버지 이상 할아버지
맞벌이 딱 볼 때는 이건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이야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죠. 그래서 그 각국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 점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젊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결단을 하는 젊은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참 불길한 사인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네. 군이 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핵 문제를 걱정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고요. 네.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핵 미사일 실전 배치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런 수순이 아마 이어질 것 같은데. 핵 미사일을 이제 실전 배치한다 이 말이죠. 예, 뭐, 언제든지 쏠 수 있는. 네, 언제가 될지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시켜서 미사일에 탑재하는 거 이걸 큰 과제로 생각하고 매진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장성택이 없어지고 장성택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북한 내부가 더 불안해졌다는 얘기인데 뭐 북한 정권으로서는 당연히 핵무기에 더욱 강력한 집착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실전 배치를 포기하든가 뭐 중단하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더 매진하겠죠. 그럼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파 공작원을 보내든 어떻게 해든 그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응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 보내서 그걸 파괴해 버려야죠.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이제 과거 1960년대, 아, 70년대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해군에 아직도. 그 이제 UDT. 특수 전담 부대가 있죠. 네. 근데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 핵이 발휘하는 위력을 확실히 무력화시키는 우리 국방안보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첨단 재래 무기를 이용한 강력한 응징 체계 뭐 이런 것도 미리 볼 수 있죠. 선방 선제 공격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요. 네. 사실상 선제 공격 가능성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 선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쏘지 않으면 제가 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쏘는 게 선제인데요. 네. 그 확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 이론 그냥 결정하고 팍 때려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하면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전쟁을 도발한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약에 핵 실전 배치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극적 대응이 뭐냐? 지금까지는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해야 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부적 억제라는 전략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손해를 많이 보고 도저히 더 이상 이걸 얻을 수 없다. 소위 거부적인 역할이 나오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억제를 한다. 이제 이런 것이 거부적 억제인데 여기에는 사실상 응징보복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뭐 경제적인 제재를 취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적극적이고 확실한 응징보복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면 상당히 억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연평동과 뭐 어디 백령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북한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선제 그걸 뭐라고 하면 포고를 한 거죠, 포고. 네? 예, 이제 심리전 차원에서 굉장히 도발적인 삐라를 뿌린 것인데요. 네, 삐라죠. 예, 저희 전문가들은 지금도 서북도서 쪽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북도서. 네. 예, 그 백령도를 포함한 5개 도서인데, 지금 해군이 담당하고 있는 뭐 이함대, 서해 쪽이죠. 그리고 인천방어사령부, 또 해병이 지키고 있는 김포반도, 백령도 포함한 서북 5개 도서. 이 지역이, 지금으로서는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그 비상한 관심을 저희들 두고 보고 있고 아마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삐라대로 할 것 같습니까? 못하죠. 못합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죠. 김관중 국방장관은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무언가 도발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네. 3월에 그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관진 장관의 발언은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 합리성의 바탕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 되면 또 키 리졸브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는 그렇죠. 빌미가 제공될 시기이고요. 또 지금 북한의 현 상황을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지금 정신이 없겠죠. 그러나 내부를 계속 다독이기 위해서는 외부에 긴장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네. 기회를 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대개 1월 넘어가면 그 동계 훈련이 끝납니다.
북한군은 하계훈련, 동계훈련 두 차례 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계훈련합니다. 하계훈련. 북한은 아주 대대적으로 하죠. 아, 1년에 2번씩. 우리도 최전방에서 대대적으로 한 것 같은데 내 군대가.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리는 시기가 1월 달에서 3월 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성이 있는 분석이다. 예, 분석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타겟은 서북 5도가 될 확률이 높고요. 예, 뭐 당연히 그쪽이 가장 위험한 지역.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공격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되겠죠. 지난번 연평도 포격당하고 그렇게 한 대 얻어먹고 그냥 어정쩡하게 앉아 있는 그런 아주 한탄스러운 그런 모습 더 이상 국민에게 보이면 안 되겠죠. 우리 군이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말로는 강력하게 억제를 하겠다 그러지만 백령도하고 황해도는 대륙과 섬의 비대칭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상 무한정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고 우리는 군사력을 무한정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응징보복 개념을 백령도에서 도발을 당하면 백령도에서 반격을 한다.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백령도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 도발을 가하면 우리는 동해안 쪽에서 응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이 타겟팅을 더 유연하게 대칭으로.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동해에서 이쪽을 공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 그런 응징 보복 전략을 우리 군이 확고하게 가짐으로써 또 그런 일을 막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삐라 했을 때 삐라하고 위협하고 협박할 때 김관용 국방장관이 너희가 만약에 이쪽을 공격하면 우리는 이쪽으로 해서 함흥을 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삐라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휴전선 전방에 있었던 방송시설들, 심리전 시설들을 상호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게 노무현 정부 시절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북한은 오히려 사이버를 통한 심리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만 항상 이제 바보 역할을 한 건데요. 우리만 바보죠 계속. 예, 바보 역할을 한 건데. 비웃고 우리를. 북한이 이렇게 그 도발적인 삐라를 뿌리고 심리전을 강화하면 우리도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기회로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군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심리전을 확대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북한이 하는 대로 우리도 해주어야 합니다. 네, 심리전. 우리도 삐라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풍선이 아니라 그 38선의 그 마이크. 예. 그게 굉장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북한이 참 아프게 생각한 대목이죠. 네. 그게 뭐 특별하게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방송이라기보다 네. 한국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건데 네. 북한의 장병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북한이 그걸 폐지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던 거죠. 네. 예. 군사 쿠데타설은 중국에서 나온 이 채룡의 쿠데타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앞으로도 힘들겠죠.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는 없는데요. 왜 채용했냐, 왜 소문이 나더라도 채용했냐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사실 채용계가 2인자가 됨으로써 나도 장성택처럼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네. 또 사실 본인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과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고민하겠죠. 내가 살아남는다면 뭐 초야에 묻혀서 조용하게 살든지 아니면 먼저 선수를 쳐서 살 길을 찾든지. 사실 장성택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원장님이 만약에 채용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마 제3의 길을 제가 택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을 모으지 않으면서 네. 예, 그냥 떠나는 거요? 돈과 사람을 모으지 않으면서 국가 정책에는 기여하고 네. 그런 정도의 선을 택할 것 같은데 아마 채용해도 없지 않고요. 네. 쿠데타 안 하고. 네. 채용해도 굉장히 조심할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사람 모으는 거, 돈줄 모으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자제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돈줄 안 모으고 사람 안 모아도 죽을 것 같은데, 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죠? 지금 고모부 처형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정부도 앞으로 그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뚝 떨어질 겁니다. 누가 저 앞에 감히 창의적인 건의를 하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복지부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 정부 전체의 효율성은 뚝 떨어지는 거죠. 네.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제 앞으로 체제는 더욱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더욱더 위험할 수 있고요.
대남 도발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고요. 네. 핵 문제에 집착할 가능성 더욱 높아졌고요. 네. 또 더욱더 간절히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더욱더 강력히 원할 것이고요. 네. 뭐 이런저런 행보들을 미리 우리가 점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가 NSC 이제 상설하겠다 그랬죠. NSC 하면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까? 예, 국가안전보장회의. 네, 정확하게. 이제 대통령 주제입니까? 아니면 안보실장 주제입니까? 그거는 이제 안보실장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잘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청와대에 원래 법에 따라 있었던 기구인데, 네, DJ 때 노무현 때 있었죠.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만들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좀 늦습니다. 예, 정부 출범 때 같이 하기를 저희는 바랬고요. 네. 이 NSC를 가장 활용을 잘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는 NSC에 통일부 장관이 그 아마 의장을 했었을걸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는 정동영 의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뭐 규모가 한 70명 됐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자기들 성향에 맞는 그 정부의 성향에 맞는 브레인들을 모아서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사전에 그 안에서 자체 분석을 다 하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설화되고. 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직접 챙기는 모양새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뭐 안보만 챙길 것이 아니라 민생도 챙겨야 되고 외교도 챙겨야 되고 바쁜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김장수 안보실장의 힘이 쏠리겠죠. 김장수 안보실장이 하셔야 될 역할이 많고 그러나 또 그분도 혼자 그 수많은 안보 국방 외교 업무를 다 관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 주위에는 항상 머리를 쓰는 사람들, 생각을 정리하고 건의하고 하는 이런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 비하면 조금 너무 폐쇄적으로 너무 소수의 인사들이 결정을 해왔다. 뭐 이렇게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신중한 스타일에서 여러 가지 고민 아니 시간을 좀 끌 수 있는 스타일입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개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개 다 갖고 있죠. 네, 국방장관을 하시기 때문에 네. 단호한 대처도 아시는 분이고요. 네. 또 평소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네, 신중하시고. 신중하신 분이니까 양쪽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때마다 어떤 카드를 꺼내 들을지 네. 지켜봐야 되겠다. 네. 네. 이번 이런 사건이 장성택 처형 사건이 국정원 개혁에도 무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 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우선 뭐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아젠다 자체들이 이 시류에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시류에 안 맞는다고요? 지금 이제 국가가 둘러싸인 이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북한의 불확실성이 저렇게 커지고 있고 네. 동북아 안보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고 또 한일 관계는 꽉 막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바깥으로는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수준의 개혁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맞지 않습니다. 네, 거꾸로 가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국정원에 힘을 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은 따로 있는데 네. 정치권은 그거하고 상당히 전혀 반대로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정원에 더 힘을 주고 더 힘내라는 것은 어떤 그 파워라는 뜻도 되겠지만 뭔가 좀 자본도 주고 인력도 줘서 네. 더 사이버 이런 심리전, 물론 대남 이런 정치 이거나 하면 안 되고, 네. 대북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힘을 줘야죠. 예. 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명백합니다. 네. 첫째는 정치 개입은 하지 말라. 이거는 여당, 야당, 정치권 똑같죠. 주장이 맞습니다. 국민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개혁하면 안 네. 돼. 둘째, 대공 기능은 더 강화해야 돼. 키워야 한다. 셋째가 또 있습니다. 일체화를 해야 합니다. 일체화를. 그 지금 뭐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개혁안을 보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자, 뭐 예산을 투명화, 예산 통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네. 국정원은요, 국가 생존을 위해서라면 하얀 공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안에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정파에 다 유출이 돼서 곧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정치인들 사이에 정쟁의 대상이 되는 이런 소우주화 현상. 이걸 막지 못하면 네.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 아니거든요. 비밀 기관이죠, 여기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스크릿인데 자꾸 투명 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국정원이 온갖 불법 행동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네. 국정원에게 보장된 법 비밀성을 남용해서 정치에 활용한다든지 공평하지 않게 정치에 편성한다면 그 사람을 바꾸어야지 체제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차제에 국정원법에도 정치 개입엔 불허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걸 예. 지키면 되죠. 지키면 안 지키면 사람을 드러내고 처벌을 네. 해야죠. 지금 국정원은 말이죠. 이 남재준 원장님이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데 네, 뭡니까? 내부 일체화를 기하지 못하고 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깥으로 다 유출되는 이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 해산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체화를 기해야 합니다. 네, 제가 비밀을 철저히 밖으로 그렇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다시 내부 그 국정원 직원들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꽤 될 겁니다. 네. 이 사람들 정신무장부터 그렇습니다. 다시 해야 되는 게 남재준 국정원장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일이다. 그렇습니다. 일체화시켜야 근데 돼. 이제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아젠다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네. 그리고 투명화되는 거는 이미 국정원 본질을 떠난 거니까 투명화되면 안 그럼요. 되고. 전 세계 네. 어떤 선진국에서 정보기관이 정보기관이 투명화됩니까? 데가 그건 있습니까? 정보기관이 아니죠. 미국, 영국 어느 기관도요 예산을 지금 다른 투명하게 할 수가 국가기관처럼 없죠. 하는 그런 나라는 없고요. 네. 또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도 헌법에는 없지만 네. 그러나 지금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네. 업무를 더 통제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이 국정원 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이 투명화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의식에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일체화시켜야 되고 대공 업무를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정치 개입에 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 국정원법이 있으니까 인사를 통해서 이걸 처벌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사람을 처벌하고 네. 바꿔야죠. 사람을 처벌해야지 예, 왜 사람을 이 제도를 처벌해야죠. 바꾸느냐? 예. 네. 지금 그 비밀 열람을 자유롭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 종북 세력이 들어와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그걸 자유롭게 비밀 열람을 하자는 얘기가 됩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